사랑을 버린 죄. 선생님, 저 연숙이랑 헤어졌습니다. 아니, 연숙이가 일방적으로 다른 남자가 더 좋다고 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심장이 꼬깃꼬깃 줄어들어 아주 딱딱한 차돌맹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느 유행 가사에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어느 글에도 아프게 짝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노래도 선생님도 다 허위입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은 너무나 아파서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짝사랑의 고통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죽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지독한 두통으로 구역질이 납니다. 선생님, 여전히 제 마음을 가닥가닥 모조리 휘어잡고 휘두르고 있는 연숙이를 어떻게 내쫓아 버려야 할지요. 어제 연숙이와 함께 가던 음악 카페를 지나가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애가 턱을 쳐들고 해맑게 웃던 모습만 보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절 구해주세요. 지난 여름 준영이는 낭떠러지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소리치듯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준영이는 나의 고등학교 동창인 명예의 아들이자 작년에 내 교양영어 수업을 들은 제자이기도 하다. 같은 과목을 수강하던 연숙이를 열렬하게 쫓아다녔지만 예쁘고 새침한 연숙이가 마음을 열지 않아 안타까워하다니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연숙이도 준영이의 구애에 감동받아 소위 말하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가끔씩 손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명작 숙제를 내주면 그저 짧은 문장 몇 개로 때우던 준영이가 몇 장에 걸쳐 쓴 편지를 읽으며 조금은 전통적인 사랑의 증세에 슬며시 미소 짓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랑의 열병으로 치기에는 묘사가 너무 절박해서 나도 은근히 긴장이 되었다. 사실 나는 준영이가 첫사랑에게 버림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잊을만 하면 가끔씩 소식을 주는 명희에게서 아들의 실연에 대한 짤막한 이메일이 왔었기 때문이다. 명희는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은 몰랐단다. 저 싫다고 떠난 여자애를 생각하며 밥을 남기는 못난 자식이 너무나 밉고 그래도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단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벌이 이렇게 혹독할 줄이야.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도 가끔씩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고 미안한 생각이 든단다 라고 쓰고 있었다. 사랑을 버린 죄. 하도 오래전 일이라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명예는 준영 아빠와 사랑하기 전에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남학생과 열렬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명예는 오랫동안 사귀던 그 남자친구와 결별하고 소위 조건이 좋은 준영이 아빠랑 결혼했고 그 남자친구는 배반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 아들 준영이가 목숨 걸고 좋아한 연숙이는 명예에게 버림받고 나서 독일로 유학 간 이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옛 남자친구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암만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무슨 TV 연속극에나 나옴직한 이야기지만 나는 인연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듯 매정하게 끊었던 사랑이 먼 훗날 어떤 인연으로 연결되어 다시 부딪히고 그 마침표는 쉼표, 느낌표로 변하여 문장은 다시 계속되고 물론 순전히 우연의 일치였지만 과거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추억보다는 죄나 벌을 떠올려야 하는 명예가 가슴 아팠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사랑을 버린 죄는 마치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을 달아
돌을 달아 놓은 듯 가끔씩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무게로 남아 있는 모양이었다. 어쨌든 나는 구해달라는 준영이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써서 보냈다. 준영아, 영국 시인 엘프리드 테니스는 말했단다. 사랑하고 잃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라고 짧은 동안이나마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었던 연숙이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렴. 사랑의 후유증으로 한여름 아파하던 준영이는 지금은 군대에 가서 잘 지내고 있다. 아마도 제대할 즈음에는 선생님, 이제는 저희 대학 1학년을 송두리째 바친 연숙이라는 존재가 흐릿하고 그 애가 턱을 쳐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잘 생각나지 않아 슬픕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미애가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랑은 버리고 버림받고 만나고 헤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인가 보다. 때로는 사랑에 상처받고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이지만 어림도 없는 일, 어느덧 다시 그 흐름에 휩쓸린다. 사랑의 순환처럼 세월도 흘러 어느덧 찰스강의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진다. 치열했던 여름이 지나고 월든 호수에 비친 단풍나무가 가슴 저리도록 아름다운 가을이 왔다. 또한 가을은 찬란한 심파의 계절. 스산한 바람 속에서 떠난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 한 방울쯤 떨어뜨려도 괜찮을 것 같은 계절이다. 그리고 사랑을 버린 사람이든 사랑에 버림받은 사람이든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떠올리며 보석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의 추억이 있다는 것은 이 가을에 한껏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이다. (20년) 늦은 편지. 백조 10 충남 천안 공원 묘지. 사랑하는 아버지께, 마치 온 하늘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듯 끝없이 눈이 내리더니 이제는 투명한 햇살 속에서 찰스 강변의 수선화들이 노란 봉우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27년 전 아버지께서 이곳에 머무르면서 쓰신 책의 제목과 같이 찰스강의 철새들 중에 하나가 되어 보스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던 엘머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1980년 겨울 제가 유학 시절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코리안 타임스에 기고한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며칠 후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는 언제 나오냐 하셨던 거요. 내 편지 잘 받았다 하고 전화해 주실 아버지는 한국에도 이곳에도 안 계시지만 제가 게으름 피우거나 포기하려 할 때마다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20년 늦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길다고 하면 긴 세월. 이제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일주기 미사를 하면서 키스턴 신부님이 강론 중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보내드리십시오. 사랑의 기억을 추억으로 남기고 문을 닫으십시오.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서 행복하십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위로를 해주시기는커녕 어떻게 아버지를 보내드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기억을 어떻게 철진한 옷 차곡차곡 챙겨놓고 서랍장 닫아버리듯 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아버지,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저는 그분의 말뜻을 이해할 듯 합니다. 보내드리라는 말씀은 물론 잊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육체적 존재에 연연하지 말고 미약한 인간적 개념의 시간을 넘어서서 더욱 깊게
영혼의 힘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그 아픔은 표현할 길이 없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어쩌면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언젠가 좀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입니다. 몇 년 전 여름에 LA의 언니네 집에 들렀을 때 우찬이와 함께 어떤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중에 한마디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살림도 어려운 미혼모. 조디 포스터가 7살 난 천재 아들의 장래를 위해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를 먼 곳에 있는 영재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곳으로 모르는 아들을 보내며 그녀는 평상시에 하룻밤 친구 집에 놀러가는 아들에게 하듯 그래 내일 보자 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헤어지는 아픈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였겠지요. 그 후 LA에 들렀다 한국에 돌아갈 때마다 우찬이는 내년에 보자는 말 대신에 이모 내일 봐 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일과 같이 짧은 시간 후에 다시 볼 수 있다면 헤어지는 마음이 덜 아쉽겠지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겁 속에서 하루는 1년은 아니 한 사람의 생애는 너무나 짧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내일 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계시는 천안공원묘지 입구에는 아주 커다란 바위돌에 나 그대 믿고 떠나리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어디서 나온 인용인지는 알 수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커다란 검정색 붓글씨체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촌스럽고 투박한 말 같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말이 의미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곳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한 사랑을 해주라는 믿음,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주리라는 믿음,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주리라는 믿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리라는 믿음.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를 때까지 이곳에서의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고 나서 얼마 후에 거버 박사에게 전화를 했지요. 1950년대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아버지를 가르치셨고, 퇴임 후 1980년대에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 말이에요. 올해 91세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시지만 가끔 건망증이 심하세요. 이번에 전화를 드리니까 아주 반색을 하시면서 아, 왕노가 오래간만이구나. 그런데 여기는 죽었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이름을 바꿔 기억하시네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거버 박사가 참 그렇지 미안하다. 너희 둘은 모습도 말하는 것도 너무나 닮아서 말이야 하셨어요. 모습과 말하는 것은 닮은 꼴이지만 아버지의 재능, 부지런함, 명민함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저는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일까지 모두 담고 싶어 아버지가 보셨던 것과 똑같은 강, 똑같은 하늘, 똑같은 길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영국 작가 세뮤얼 버틀러는 잊히지 않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요. 떠난 사람의 믿음 속에서, 남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삶과 죽음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뵈어요, 아버지. 보스턴에서 둘째 딸 영희 드림.